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변론 대결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사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모시는 손님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금태섭 변호사가 마지막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그냥 아주 환해지네요. 이게 방송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돼서. 네. 젊은 피가 오셨어요. 30대. 네, 39입니다. 네. 두 분도 서로 잘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러시군요. 존경하는 변호사님하고 변론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존경이죠. 더 영광이죠, 영광. 예. 더 영광. 예. 손수호 변호사 새 손님으로 오늘부터 라디오 재판정에 참여를 하십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남자분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재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쭙고 갈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그저께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있었는데 올해 수료생 356명 중에 취업률이 불과 51%, 51%만 취업했다. 절반이 백수다. 이 사실인가요? 노 변호사님? 네, 제가 연수원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실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사실은 그 막판에 취직이 조금 됐었었고 저희 때부터 조금 위험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손수호 변호사님 젊은 분이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네, 상황을. 최근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내면은 정말 하루 만에 몇백 명이 이력서를 내요. 로펌에. 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취업하기 어려졌다라는 걸 느끼고요. 또 자신의 그런 변호사 활동한 연차를 낮춰서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요. 2년 차인데 1년차 신입으로 지원하고. 그러면은 월급이 더 떨어질 텐데 그래도.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제 취업하고 싶어서 좀 더 좋아 보이는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니까 좀 더 영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잠깐만 연차를 낮춰서 취직을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오히려 좀 더 낮게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놀라실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살 길을 찾아서 기존의 그 공인중개사들이 하던 그 업무 영역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의 부동산 사무소, 이른바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복덕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공인중개업계가 지켜볼 수만은 없죠.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변호사들이 개업한 부동산 회사를 이달 중에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 맞습니까? 손 변호사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업, 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그런 업무에 더해서 법률 자문 등을 추가한다. 네,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별이 됐다 우리는. 중개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과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인중개사업에 들어간 거.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면 복덕방 할아버지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되게 구수한 할아버지들이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 집 저 집 소개시켜 주시면 좋은 집 찾아 들어가는 게 좀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을만 봐가지고는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소송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이 집이나 이 건물이나 내가 사려고 하는 혹은 임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좀 법리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자 이런 할 수 취지죠. 있다 이쪽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또 반대편 들어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침해하는 거 이런 느낌 들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도 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하고 오늘 현안 들어가 보죠. 오늘 재판 주제. 복잡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께서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 제국의 위안부는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제국의 위안부 유죄냐 무죄냐 이 문제입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제국의 위안부, 이거 어떤 책입니까? 네, 2013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예.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다룬 인문 서적입니다. 저자는 박유아 세종대 교수인데요. 예. 이 박 교수는 게이오대와 와세다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학을 넘어서 한일 간의 민족주의를 이제 넘어서는 대화, 역사적인 화해와 관련된 활동을 해봤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위안부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알고 보면 본인이 선택한 것이었다. 그런 그 취지로 부분이죠. 서술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표현 자체가 자발적 매춘부. 자발적 매춘부. 네. 또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사랑이 싹트기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인용이 돼서 예. 책 내용 중에 무려 34군데를 삭제한 후에 다시 이제 발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하신 거잖아요, 노 변호사님.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문제 삼아서. 얼마 전에 박 대통령께서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어느 정도 금전 배상을 하는 한일 간의 협정을 한번 체결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책 관련해서 위안부 할머니 9분께서 제국의 위안부에 등장하는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저자인 박 교수님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하고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같이 제기했죠.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소송은 할머님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형사소송. 학계와 지식인들은 민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형사, 즉 처벌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검찰의 기소는 국가 검열인데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을 검찰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학문적 토론을 통해 잡아갈 일이다. 이런 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 자, 과연 제국의 위안부란 책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두 분 먼저 짧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손 변호사님,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네, 저는 무죄 입장입니다. 무죄다. 이 책 무죄다. 노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유죄라는 입장입니다. 유죄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원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국의 위안부란 책은 위안부 할머님들 명예를 훼손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시면 유죄 또는 노변 또는 여자 변호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책은 죄가 없다 생각하시면 무죄 또는 손변 남자 변호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죠. 우선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됐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네.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명예가 훼손됐죠. 그렇지만 무죄입니다. 잠깐만. 명예가 훼손됐지만 무죄라고요? 네. 일단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이 된 게 1심 판결이 선고됐고요. 물론 상소에서 이제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그거는 민사적인 재판에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요. 이번에 형사재판은 유죄냐 무죄냐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되고요. 또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있는데 그러한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전부 다 충족해야만 유죄이기 때문에 비록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무죄이고요. 구체적인 왜 무죄인지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손 변호사님 죄형법정주의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저기서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서로 너무 잘하셔서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이 검찰 기소로 진행되는 형사소송은 국가 검열이 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표현. 만약에 검찰이 기소 안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먼저 고소를 해서 이게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수님들 혹은 지식인들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우리가 벌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제 치하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혹은 너가 나가면 국가에게 잘 봉사할 수 있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꼬임에 빠져서 가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그런 근로행위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넌 자발적 매춘부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지금 이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한 위안부의 본질은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창기의 고통하고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안부라고 하는 그 분들
그런 분들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엄격한 재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해서 예. 이분들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분들이 46명 지금 이제 계시고 특정이 그렇죠.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지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라고 하는 그 집단 예, 명칭이라는 예. 것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사회적 명예를 지금 손상당하고 품위를 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 46분이 됐다. 자, 손 변호사님. 네, 무죄 주장 중에 첫 번째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법전에 있습니다. 사실을 네. 적시해야.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예.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의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표명한 의견에 가깝습니다. 아, 학술적 연구 결과다. 그렇습니다. 견해다, 교수의. 그렇습니다. 의견이죠. 그래서 유사한 판례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예. 과거에 이제 2007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A 목사가 설교 중에 B 목사를 향해서 B 목사는 2단 중에 2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B 목사랑 이름까지 대면서. 네. 예.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요?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라는 이유였었죠. 의견이기 때문에. 또한 또 2008년도에도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유명한 j 주류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j 주류 회사가 역시 일본의 아주 큰 A 맥주 회사에 지분 절반 이상을 넘기고 인수됐다라는 헛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거 역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왜요? 이거 역시 가치 중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2주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물론 위안부가 강제로 이제 징용된 것도 맞고 징집된 거 맞고 예. 또한 일본이 아직 사과하지 않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역사적인 문제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볼 때 예. 엄격하게 정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만 본다면 무죄의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박유하 교수의 그 의견에 학술적 견해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는 벌할 수 없다란 말씀이세요. 그런 의견입니다. 자, 노 변호사님. 이 학술적 견해인데 이걸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뭐 이런 말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그 예로 들신 뭐 주류 회사가 인수됐다 뭐 이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립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어허.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을 동일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경우는 어때? A 목사, B 목사. 목사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분 간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과 우리나라 이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동일전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우리 형법 307조에 의하면 지금 예. 이제 이 검사가 그 기소한 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방 목적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검사가 기소한 거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건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제 그게 하나의 요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서 위안부들이 가서서 그렇게 잘못된 그 행위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자발적 매춘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발적 매춘부. 그게 과연 의견일까요? 뭐 심지어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랑이 싹 텄다. 뭐 이런 표현. 일본 창기와 똑같다. 과연 그것이 교수님으로서 책을 쓴 저자로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입니다. 또 아니면 카톡 레인보우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평결을 내리는 건데요. 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그 개개인 간에 벌어진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건 역사적인 문제고 심각한 피해를 이미 입은 할머님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동일선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노 변호사 의견인데. 그렇죠. 사실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판례의 취지를 본다면은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에는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무죄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96년도 판례인데요. 그 H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앙대 총학생회장이 본인의 연고도 없는 검은도에서 의문의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그 학생 운동 세력과 이제 그 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었는데 예. 뭐 평양에 몰래 가고 해서 그러자 취재를 해서 이거는 당시에 2명이 동행을 했는데 사망 직전에 그 중에 동행했던 여성 1명이 이제 국정원 직원이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요. 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그때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가
충분히 조사를 했고 또한 성실한 검토 의무를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즉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정황상 네. 믿을 만한 게 충분했다. 네, 믿었고 또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더 높이 놨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학문의 저해가 더 위에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건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그 출판물에 비록 잘못되었고 명예를 훼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 사유를 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을 기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할머님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지금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표현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그 상대방의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다. 그 표현이 갖는 객관적인 의미, 즉 적시된 사실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객관적 평가에서 판단해야 된다. 사회적 통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청취자 문자 좀 보고 가죠. 많이 들어오네. 유들맘님. 아무리 학자의 개인적 의견일지라도 의견을 듣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고려해야죠. 무조건 유죄입니다 하셨고 김병호님은 저 그 책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등장했어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러 호도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죄다. 그러니까 이분은 학술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분. 반면에 신용필님은 아직도 한국에는 불온서적 내지 금지서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국에 위한 부도 형사 유죄다. 1202님은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제도의 법 적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두 분이 지금 힘든 싸움하고 계세요. 굉장히 혹독한 신고식인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청취자분들 의견을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특수한 상황이란 걸 고려할 때 46명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아니 자발적 매춘 불안이 아무리 학술적 견해라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할 말 못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비판과 도덕적인 그런 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런 평판에 있어서의 저하 또는 아니면은 그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해라 불법행위니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막 징역을 살리고 이런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외로 현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가지고 실제로 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는. 거기서부터 지금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명예훼손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요. 사문화되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셨어요. 이분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내주십시오. 손변, 남자 변호사, 무죄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노 변호사님. 사실 지금 손수호 변호사의 이런 논리가 지금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번에 성명을 낸 그 내용이거든요. 동의하진 않지만 학술의 영역은 인정해라. 노 변호사님도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셔야겠어요. 저는 진보적이지 않아서 그것에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딱 두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나옵니다.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다. 65페이지 나오는 말입니다.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30초 정도 저희가 기다리고 평결을 바로 내리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좀 문자 제가 좀 봅니다만 2301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 삶의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유죄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A와 B와 싸우다가 욕하고 요 정도 차원이 아닌 치명적 삶의 문제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학자가 학문에 의해서 쓴 것이라면 정확한 내용을
서술할 의무가 있다. 아,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도 유죄라고 보시는 건 7110님 이런 얘기 하셨고요. 예. 그냥 언뜻 보기에는 조금 유죄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집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교수가 낸 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최영만님 법리적으로는 무죄일 것 같다. 이런 의견들 들어오고요. 예. 자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예. 예. 제국의 위안부 오늘부터 형사 재판에 들어가는데 이 제국의 위안부란 책은 할머님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를 훼손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88대 11호 88%대 12%로 유죄 명예훼손이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지셨습니다. 예.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혹시라도 제 변론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30초씩 좀 해주세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농담 삼아 얘기를 하자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노이즈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사소송에서는 할머니 한 분당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명이 나왔지만 박 교수는 오히려 이번 명예훼손 관련 논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그런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박유하 교수가 오늘부터 무료 배포를 한대요. 그거는 또 좀 사실이니까 알려드리고 짧게 손 변호사님. 네, 불과 얼마 전에 마광수 교수가 너무 야한 소설을 썼다고 해가지고 구속되고 처벌받았습니다. 또 장정일 작가도 처벌받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처벌을 한다면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술적인 그런 저술에 대해서 명예훼손 처벌한다. 아무도 농납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판단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두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 특히 첫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